이제 저희 최초로 제가 이제 지금 인턴하고 있는데 거기 직장 동료분이 정필님을 모셨어요. 정필님 같은 경우는 과가 이제 문예창작과다 보니까 이번에 졸업 작품으로 책을 하나 내셨는데 그 책 내신 기념으로 뭔가 작가 스스로가 이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혹은 이 책의 뭔가 포인트? 그러니까 앨범 소개 같은 거죠. 영어 가수로 치면 그 1부에 다룰 생각이고 2부에서는 조금 더 넓혀서 승준이 책 썼잖아. 그래서 책 쓴 거 가지고 뭐 문학이란 뭔지 더 넓혀서 창작이란 뭔지까지 한번 2부에서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창과 나온 전정필입니다. 그래서 먼저 책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니 원래 보통 하잖아. 표지도 잘 보이나요? 앞으로 가서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요런 사라원이고요 이름은. 궁금한 게 이 표지를 먼저 궁금했어요. 표지가 직접 디자인하신 건가요? 네, 이게 저희 그 졸업 작품으로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네네. 그 표지는 제가 이미지를 어디서 따온 거예요. 아. 따오고 나머지 그 뒷표지랑 이런 것들은 다 네. 디자인했죠. 본인 스스로요? 저랑 이제 그 프로그램 다룰 줄 아는 친구 한 명이랑 같이 해서 둘이 같이 만들었어요. 표지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예쁘다. 엄청 깔끔하고. 한강이네요, 한강. 네, 맞아요. 색감도 되게 좋고 저 폰트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 크기도 딱 너무 좋은 것 같아.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 졸업 전시회에서 네. 가장 두꺼웠대요. 진짜요? 저는 그런 줄 몰랐거든요. 오. 네, 가장 두꺼웠다 그러더라고요. 리스펙이네요.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이 안 우리 돼. 과로 따지면 옷을 가장 많이 만든 사람 뭐 이런 느낌이 우리 들어요. 거로 타지면 창업한 사람이야. 좀 와닿는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네요. 어렵네요. 그럼 먼저 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름이 제목이 사라온이잖아요. 네, 살아온. 약간 이 제목을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처음 책을 낸 적이 동아리에서 한 번 냈거든요. 전에도 내셨구나. 그때 이제 네. 그때는 책 안에 어떤 컨셉이었냐면 작가별로 이렇게 네. 그 챕터가 나눠졌어요. 한 명 한 명. 네, 다 한 명 이제. 다. 네네. 저는 그 제 챕터의 제목이 네. 살아온 낭만과 폭력이었거든요. 낭만과 폭력이요? 네. 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네. 낭만도 있고 그쵸? 굉장히 폭력적인 사건도 많이 겪고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동시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낭만이라고 하는 거 네. 약간 좀 이상적인 거 네. 그리고 폭력이라고 하는 거 내가 겪고 내가 남에게도 행할 수 있는 가장 악한 것 이런 느낌들이 삶에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제 챕터 제목으로 했었고 거기서 따온 문구예요. 살아온이라는. 그 처음 만든 책에서 이게 따온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살아온 인생, 네. 뭐 살아온 나날, 뭐 이런 느낌의 그 한 순간순간을 글로 담아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제가 언뜻 듣기에는 이 책은 그럼 정필 씨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그 책이라고 보면 될까요? 저의 이야기도 많죠. 저의 이야기가 거의 한 60% 정도. 진짜 본인 스스로 경험한 거. 네, 그쵸. 그 나머지 40%는 어떻게 세운 거죠? 40%는 직접 이제 이렇게 상상을 그냥 해서? 상상한 것들. 그쵸. 네. 그 한번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그것도 그렇고 내용이나 뭐 왜냐면 처음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쵸. 한 개 한 개 단계적으로 들어가기는 처음부터 들어가면 어려울 거예요. 그치.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네, 소개를 그쵸.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제가 책을 일단은 목차를 먼저 봐야 되겠죠. 네. 책 같은 거를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네. 목차? PPT 같은 거 할 때도 목차 그쵸. 굉장히 중요하다고 목차가 하거든요. 중요해요. 지도 같은 거니까. 네. 이 목차가 네.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구나. 네, 보여드릴 수가. 그 목차를 보면 그 앨범 음악 앨범도 그쵸. 곡마다 그 느낌이 있고 그 플로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목차를 봐도 제 책만의 플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 목차의 전체적인 컨셉은 나들목. 나들목이요? 나들목이 어떤 우리가 나들목이 교차로라는 말의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행길을 간다고 쳤을 때 그 길을 갈 때 네. 내가 어떤 길로 가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다르게 되죠. 네. 어떤 목적지도 다르게 되고 그렇죠. 그쵸. 그래서 제가 그 여는 말에도 그렇게 썼는데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길로 갈지 모른다. 네. 예, 그래서 뭐 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고 아니면 맞아요. 풍경을 맞아요. 또 볼 수 있는 국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휴게소에 잠깐 들렸다가 좀 쉬었다 갈 수도 네. 있는 거고 너무 피곤하고 졸리면 졸음쉼터에 잠깐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 길로 나가야 되겠다 싶으면 그 길이 또 목적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책을 통해서 내 살아온 인생을 좀 바라보게 되는 그런 느낌을 담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목차를 나들목이라고 정했고요. 그리고 시, 희곡, 수필, 소설, 비평 요렇게 가요. 그러니까 모든 장르를 거의 섭렵하신 거예요. 섭렵은 아니고 섭렵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데. 토파 보신 거네요, 지금. 그쵸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드려 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건드려 봤다는 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건 없다라는 얘기랑 근데 똑같아요. 시식코너가 또 맛있거든요. 그쵸 이렇게 골라 먹는 재미. 그래서 목차 안에 그 제목도 네. 그 책 전체 제목인 살아온에서 좀 따왔어요. 그래서 네. 시의 그 목차 제목은 언젠가 살아온 순간. 네. 이고요. 희곡은 살아온 세계의 파란만장이고 네. 수필은 우주를 살아온 먼지 하나. 그리고 소설은 그때 제 옛날 책 제목이었던 살아온 낭만과 폭력. 비평은 오늘도 살아온 하울링이고요. 그리고 끝말 이제 닫는 말 해가지고 안녕히 사세요. 저희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네. 아니면 이렇게 어디 도시를 빠져나가거나 들어갈 때 여기는 어디입니다. 네,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나갈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 뭐 강릉이었으면 뭐 강릉시였습니다. 이런 느낌. 맞아요. 그거를 생각해서 여는 말은 안녕하신가요로 시작하고 닫는 말은 안녕히 사세요. 완전 하나의 도로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목차를 보고 내가 어느 길로 먼저 가고 싶은가, 어느 길을 보고 싶은가 할 때 시를 보고 싶으면 뭐 요 페이지 가면 되고 수필 보고 싶으면 다른 페이지 가면 되고. 굉장히 여행을 가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생을 비유할 때 좀 여로로 많이 비유하거든요. 여로 여행하는 네네네. 길.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좀 책을 그렇게 구성을 했죠. 네. 구성이 있어서 되게 탄탄한. 그러니까요. 되게 뭔가 그럼 그냥 시 한번 묶어볼까? 대충 시 먼저 짧으니까 먼저 묶고 희곡 묶고 이런저런 하는데 되게 뭔가 어떻게 보면 제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속뜻은 그런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실질적인 구성이 있어야 나중에 이런 의미 부여가 돼요. 네. 그쵸. 맞아요. 예를 들어서 피규어를 만드는데 그 안까지 다 신경 쓰겠어? 딱 붙여놓고 겉에만 다듬어서 예쁘게. 그게 또 멋있는 물론 이 책이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내용을 간략하게 같이 설명을 하고 갈까요? 아니면 하나하나 좀 가볼까요? 하나씩 한 장르 하나씩 가볼까요? 장르 하나씩이요? 네, 먼저 순서대로 책 순서 물론 읽는 건 자유겠지만 저희 책 나와 순서대로 있는데 시 사실 먼저. 시는 네. 이걸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네. 그 궁금한 게 시를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쓰셨어요? 아니면 왜냐면 시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죠. 맞아. 네. 뭔가 그들만의 일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맞아. 뭐 그냥 내가 막 쓴다고 시가 될까? 그런 궁금증이 좀 있어요. 그게 사실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인데 네. 저는 사실 작가라는 꿈을 중학생 때부터 좀 키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부터 저는 소설가가 되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소설가가 되고자 했고 책도 소설 쪽으로 많이 읽었는데 근데 쓸 때는 또 시를 좀 많이 썼고 네, 그래서 시도 쓰고 뭐 가사도 쓰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처음 대학교 올라와서 시를 딱 썼는데 다들 혹평을 한 거예요. 진짜요? 시에 처음에요? 대해서. 네. 그러니까 디스전 같은 거. 그쵸. 디스죠. 그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썼는데 별론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엔.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시인들이 다 옛날 시인들. 요즘 시인들이 아닌 거죠. 약간 트렌드에서 좀 네, 그쵸. 올드 힙합 같은. 맞아요. 뭐 지금 만약에 브루노 마스 이런 사람들을 좀 좋아해야 되는데 네. 엘비스 프레슬리.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별로했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들만의 리그 같은 시가 너무 맞아요. 어렵고 네. 그리고 또 꼭 저렇게 시를 못 알아듣게 써야 되나? 맞아 못 알아듣겠는 거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 시집이 제가 자꾸 이제 이렇게 저희 과에 대해서 혹평을 조금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한번 변명을 하고 자면 미리 더 잘 아니까 아는 그렇게 만큼. 말할 수밖에 없어. 저도 항상 그러고 얘도 항상 그러는데 누군들 안 가고 싶겠어요. 누군들 그치. 맞아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좀 어렵죠. 감싸주기가.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시가 시가 너무 어려워서 네네. 그들만의 리그 같다. 네. 근데 그게 시집이 안 팔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라는. 그들만의 리그니까 네. 못 들어오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읽고 이해할 만한 사람이 사실 시인들밖에 없어요. 맞아. 진짜 그들만의 리그.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를 썼는데 네. 독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네. 그러니까 이해하는 고급 독자들이 몇몇 있어요. 네. 이런 말도 조금 그런데 고급 네. 독자라는 말도 좀 그렇지만 그 시를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 없고 네. 그리고 또 시를 그래서 그 나태주 시인 아세요 혹시? 들어봤어요. 이름만 그 풀꽃 불꽃. 오래 보아야 할 그- 꽃. 네. 얼마 전에 그 빠더너스 채널에 나오셨어요. 네 마더너스 채널에도 나왔던 분. 오. 그래서 그분 시는 되게 굉장히 쉽고 간결하고 네. 감동도 잘 와요. 오. 그래서 많이 팔려요. 아. 그 시집 거기서도 굉장히 베스트셀러예요. 잘 이해가 되니까. 예. 근데 다른 시인들의 시집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안 읽히죠. 그래서 시집이 또 많이 안 팔리고. 약간 전갈구이 같은 거.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 네. 저도 시를 쓰기도 굉장히 어려워했고 또 이렇게 합평이란 걸 해요. 네.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그 각자 자기가 내놓은 네. 시들을 이렇게 서로 평가해 주는 거죠. 혹평도 해주고 네네. 뭐 잘 쓴 거는 잘했다고도 칭찬도 해주고 그런 자리가 있는데 항상 그런 것도 좀 어려웠어요. 그쵸.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생각만 해도. 이렇게 뭐 그 보통 파평을 할 때 네. 이 시 구절은 왜 필요했는가? 와. 그럼 빡세다. 거기서부터 이제 한 1시간 토론하는 거예요. 와. 이 식구가 정말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 와. 문 단어 하나 네. 이 단어가 정말 적절했느냐. 그러면 단어 하나만 바꿔도 시 분위기가 바뀌니까. 아, 그쵸. 근데 사실 그런 거에 막 집중하다 보면 굉장히 시가 기술적으로 변해요. 틀에 맞춰야 되니까. 네, 틀에도 맞춰야 되고 또 틀에 안 맞춘다고 막 실험해보면 그것도 또 어려워요. 사실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정의 내릴 수 없는데 네. 그걸 정의 내리려고 하는 시도들인 거잖아요. 그쵸. 그건 굉장히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가 좀 많이 어려웠던 거고 저도 쓰기도 좀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실린 시들은 어때요?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다 읽어봤거든요. 시는 다 읽어봤어요. 앞쪽에 있으니까. 이게 짝수대를 읽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뭔가 제가 아는 정필님의 이미지보다 달리 조금 더 뭔가 어둡고 다크한 분위기의 시들이 많았어요. 그게 네. 희한한 게 대부분의 제가 일반화하긴 좀 그렇지만 네네. 대부분의 작가들이 굉장히 조용하고 이렇게 소심하고 이런 작가들이 오히려 더 잔인하고 무서운 것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굉장히 발랄하고 뭔가 이렇게 외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그리고 막 욕도 잘하고 네, 막 네, 이런 네.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순수한 글들을 많이 내요. 네. 약간 어떻게 해소 같은 거네요. 희한해요. 그게 왜 그런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데 희한하게 그렇게 좀 달라요. 재밌네요. 그것도. 제 책을 읽은 저희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뭐야? 어떤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어둡게 써? 똑같네. 이게 어두워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말수가 없을 뿐. 근데 이렇게 어둡게 쓰여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네. 예. 먼저 말씀하세요. 사실 이렇게 속으로 많은 얘기들을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더 어둡게 그려지는 것 같고 또 밖으로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표현한 그 양이 있으니까 그쵸. 쓸 때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정갈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좀 독특하네요. 그럼 시에 대한 배경 자체도 약간 본인의 경험에서 비슷하게 나오나요? 많이 따오는 게 있죠. 음. 시 같은 것도. 처음에도 약간 제 기억으로는 박터트리기.
박 터트리기. 네, 관한 시도 있었고 새가 죽은 소리. 새가 죽은. 죄송합니다. 이게 간단히 읽어주실 수 있어요 혹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혹시 그러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냥 시 정도는 어떻게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시는 좀 감동적으로 읽었던 시는 거리기 아닌데 가을이 슬픈 이유가 되게 좋았어요. 솔직히. 되게 짧은 거 고르셨네요. 아니 근데 현대인이잖아요. 현대 맞아요.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MZ 세대라 MZ 세대라.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급하거든요. 잠깐만요. 어딨죠? 여기 진짜 오 근데 얼마나 많은 퇴고를 하시고 그치. 얼마나 많은 단어의 선택에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고민하셨겠어. 읽어주시죠. 자, 가을이 슬픈 이유. 낙엽이 짓밟히는 소리에 그대 사랑한다는 내 말 들리지 않나요? 걷지 않으면 이 세상 고요하지만 그대가 점점 멀어져 가네요. 오, 뭔가 오나요? 굉장히 짧죠. 저는 약간 이 시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연인이 있는데 연인이 하면 멀어져 가는 거예요. 네. 쫓아가려면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 낙엽을 밟다 보니까 이제 그대가 가는 걸음 소리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 안 들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아주 심플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뭔가 이 사람의 길에 있어서 가다 보니까 이 사람 추진력 때문에 가는 그런 걸음 때문에 뭔가 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혹시 맞을까요? 어렵네. 어떠세요? 저는 일단 제일 처음 든 생각이 네. 가을에 어떤 담긴 추억이 있으신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낙엽을 밟는 소리 때문에 그 소리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지만 내가 걷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낙엽이라는 게 잘 생각해보면 이파리였던 것들이고 한때는 굉장히 어떤 사랑받던 어떻게 보면 나무에서 가장 피어나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을 하고 결과적으로 피어냈던 보물 같은 존재였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오히려. 지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슬픔을 갖다 준다는 게 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먼저 여쭤볼게요. 왜 그 계절적 배경을 가을로 설정을? 눈 밟는 소리도 있을 거고 민들레 밟는 소리 억진대로 눈 밟는 소리 있잖아. 뽀드득 네. 그렇죠. 좋네요. 그러니까 저는 두 분 해석 들으니까 네. 제가 생각했던 것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진짜요? 네. 생각했던 건 어떤 거예요? 경민님 해석은 제가 원래는 제 의도였죠. 네. 역시 출제자 의도를 네. 잘 근데 뭐 이렇게 문학이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대로 그쵸. 읽히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도를 읽히는 것도 있고 네. 의도하지 않은 대로 본인만의 생각을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게 너무 좋고 저는 기쁘고 사실 이거는 제 경험은 아니에요. 그냥 온전히 제 상상력. 상상력으로. 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가라는 꿈을 갖고 할 때 처음에는 쓰는 거를 가사를 제일 많이 썼어요. 노래를 좋아해서 네네. 뭐 발라드 가사든 뭐 어떤 가사든 락 가사든 가사를 먼저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낙화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본인이 쓰셨던 네, 제가 옛날에 썼던 네네. 그게 이제 꽃이 떨어지는 그런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제 꽃도 지고 뭐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그런 풍경에서의 사랑 이야기를 쓴 가사였는데 네, 거기 그 가사의 한 구절이에요. 가사에서 이제 또 뜻깊네. 맞아요. 그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사를 또 시처럼 쓴 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이거를 왜 떼게 됐냐면 그 시화전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시화전. 저희 학교 내에 이제 미대 아, 학우분들하고 콜라보레이션? 네, 콜라보레이션 한다고 시화전을 했는데 진짜 멋있다. 그때 이제 할 만한 식구가 뭐가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네. 좀 짧게 딱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그 식구를 제가 딴 거죠. 그 가사에서. 좋네요. 그리고 뭔가 느꼈던 거는 이렇게 직접 본인이 있었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건 맞아, 엄청난. 되게 그 이미지적인 걸 되게 잘 그치. 우리가- 그려지게 글로 표현한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물론 뭐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음. 어쨌든 뭐 그런 생각도 네. 또 소신 발언하자면은 다 읽어봤지만
아무래도 저의 어휘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읽기 쉬운 시가 저에게 꽂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보통 이제 시를 잘 즐기는 사람들은 맞아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제 음미하면서 보는데 저 같은 MZ들은 한 번 읽고 이해 안 되면은 힘든데 나가 된단 그쵸, 말이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 번에 딱 들어오는 시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시 하나 추천해 주시면 그거 시요? 같이 한번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희극으로 넘어가면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가장 소개하고 싶은 시. 뭐 꼭 소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제가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 골라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어려우시면 뭐 제가 그냥 제목만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제목으로? 골라도 돼요. 그래 주실래요? 그렇게 할까요? 제목을 보고 어떤 게 제가 좀 딱 마음에 드시면. 꽂히면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첫인상이죠, 첫인상. 꽂혔어요. 네, 어떤 건가요? 너무 그 바로 다음이라서 좀 그런데 세차장의 묻국. 한번 읽어주시죠. 꽤 긴데. 꽤 긴가요? 근데 제가 안 읽을 거라서 괜찮아요. 좋습니다. 꽤 기네요? 소설급이에요. 자,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집중하세요. 경씨 다시 바꿀게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분. 아니면 이게 읽어보셨죠, 시? 네, 읽어봤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듣는 사람도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소화를. 힘들어요. 네. 힘들어. 승준 씨가 잘못했네요. 산문시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아. 아까 고르신 게 산문시. 그럼 5월이 되지 못한 4월. 5월이 되죠. 저 이거 좋아했어요. 맞아. 그런가요? 제가 4월생이거든요. 5월이 되지 못했네요. 그렇죠.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제가 읽어드리죠. 네. 한쪽이죠. 이것도 꽤 길어요. 제가 자꾸 짧은데 꽤 길어요. 자, 읽겠습니다. 네. 천천히 집중하세요. 네. 자, 5월이 되지 못한 4월이고요. 4월의 마지막 날, 당신이 떠난 뒷길에 민들레 눈이 내립니다. 나는 걷는 내내 민들레 눈을 먹느라 목만 미어지고 저기 당신과 함께 가기로 한 꽃말을 가다듬는 찻집이 보입니다. 차를 우리기 위해 설렘이 들어찬 안뜰이 나를 빤히 쳐다봅니다. 옴짝거리는 내 입술에서 삐져나온 홀씨 하나. 안뜰은 내게서 홀씨를 거두며 말합니다. 기다리는 게 있나 봐. 가슴팍이 나를 지켜보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까? 안뜰은 내 손날을 벼려 가슴팍을 가릅니다. 당신이 떠나고부터 심은 자작나무는 그곳에서 숲을 잃은 채 바싹 말라가다가 쩍. 나는 내 손날을 세워 기다림을 뵙니다. 쪼개고 쪼개면 불땀을 돋우는 장작. 어느새 나의 몸은 모두 으스러져 불길을 내고 있었습니다. 가슴팍만이 아닌 온몸에 자작나무가 울창했나 봅니다. 내 마음은 왜 그리도 많습니까? 유난히 타오르지 않는 건 눈꺼풀 뿐 많이 젖어 있습니다. 안뜰은 바람 한 줌으로 불길을 흩뜨리고 그 속에 눈꺼풀을 건져 쭉 짜냅니다. 주전자에 한가득 눈물이 고입니다. 이제 물을 끓여야지. 눈물에 끓는 점은 우려내고 싶은 말이 많을수록 높아져 해에서 달로, 달에서 해로 흐르는 4월의 새벽들을 한참 넘기고도 나는 눈물을 끓입니다. 당신이 올 때까지 나는 아직 4월에 삽니다. 5월이 오면 나는 숯이 되도록 눈물을 끓일 테고 당신과 나눠 마실 찬물을 한껏 우려낼 수 있겠습니다. 민들레의 꽃말이 뭔지 아니? 그제야 안뜰은 홀씨를 건네며 말할 겁니다. 행복이야. 자작나무의 꽃말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나는 삼켰던 민들레를 토해낼 겁니다. 입안이 한 빡 나에게서 터져나와 침 섞인 민들레. 축축한 행복. 그것에 덮여 나는 서서히 사그라지고 어쩔 수 없는 잔을 속에서 민들레를 태우기만 행복을 쓰디쓰게 태우며 연기만 나는 결국 제가 되어 오려내지 못한 4월이 5월이 되지 못한 4월이 내 속에서 5월이 될 겁니다. 라고 합니다. 네.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아유. 최근에 뭐 읽을 일이 없었잖아. 많이 읽어야 또 잘 읽고. 그렇죠. 읽는 연습한 거죠. 혹시 이 시에 대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개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 30% 정도 이해했어요. 30%? 그래도 이해를 했다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30% 좀 설명해 주겠어요? 뭐 당연히 4월 뒤에는 5월이 있구나. 그런 이해요. 농담이고 30%로 인정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뭔가 애매한데 느낌상 30%는 이해한 것 같다. 느낌상. 느낌상. 그쵸. 네.
이게 사실은 네. 5월이 되지 못한 4월이라는 게 왜 어떻게 쓰게 됐냐면 저희 학교 안에 되게 민들레 꽃이 많아요. 그래서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그 사이쯤 되면 네. 되게 그 눈 내리듯이 그 민들레 훨씬 확 막 이렇게 내려요. 네. 이렇게 막 소용돌이도 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4월에 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쓰다가 그러니까 시라는 게 좀 그러니까 그 나트 주신 분도 그 유퀴즈 나와서 그랬어요. 시는 좀 미쳐야지 쓴다고. 네네네. 잠깐 미쳤을 때 시적인 발상이 나온다고. 근데 그때도 잠깐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그 민들레를 걷다 보니까 입안에 살짝 달라붙잖아요. 네. 그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 민들레가 제 입안에 막 가득 들어차서 제가 막 개워내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근데 그 상상을 시작으로 여기에 의미가 조금씩 들어가게 붙어가면서. 네, 붙어가면서 약간 그 헤어진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의 그 속마음을 이제 담게 된 거죠. 근데 확실히 이걸 듣고 들으니까 훨씬 와닿아요. 아 그래요? 진짜 훨씬 진짜? 와닿는데. 저는 사실 제가 읽은 게 아니라 또 듣다 보니까 바람도 부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아른아른 거리는 느낌이 네.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이거 들으니까 좀 확실히 그리고 또 느낀 거는 저희 누추한 에세이 멤버로 봤을 때 MBTI 애를 따라잡을 수가 없네요. 저는 딱 그럴 수 있죠. 민들레 딱 날아가면 꽃가루 알레르기. 그럴 수 있지. 저는 뭔가 좀 그게 네. 가장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뭔가 나를 이렇게 미묘하게 신경 쓰이게 하는 한 가지는 5월이 되지 못한 4월이 과거형이잖아요. 결국 못됐다는 거잖아. 그치. 그쵸. 그게 계속 너무 신경 쓰여요. 네. 5월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네. 못됐구나. 결국에는 못됐구나. 계속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맞아요. 그러니까 왜 5월이 되지 못했냐면 아까 그 마지막에 읽어주신 그 부분에서 네. 당신을 기다리기 때문에 나는 내 4월은 끝나지 않았다. 당신과 헤어졌던 그 4월은 영원히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내심 경문이가 읽으면서 끝나. 행복이라는 꽃말이 그쵸.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네. 지금 여기까지가 시였고요. 그 다음으로 희곡이 있었죠. 희곡은 제가 알기로 총 2개였던 것 같아요. 심청전? 네, 심청전을 모티브로 또한 한 이제 그 믿어버려 멀어버려라는 희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돈가네. 네, 돈가네라고. 저는 그 중에서 전자를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믿어버려 멀어. 네, 혹시 약간 줄거리 간단하게 줄거리요. 한 3줄? 요약? 너무 어려운데? 세 줄 요약이요? 너무 어려운데?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네. 심청전이랑 빗댄 건데 한 문장으로 해주세요. 어떻게 이거를 요약을 하겠습니까? 자, 한 문장. 그냥 뭐 결말 어떤 내용이다. 그럼 간단하게. 네. 왜 심청전을 빗대냐면 심청전은 장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졌죠. 심청이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가 눈이 멋이죠. 제가 해석한 게 맞나요? 네, 맞아요. 멀지 맞아요. 않았죠? 네, 눈이 네. 머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무슨 도박 중독자의 안 좋은 사람. 막 주식 돈을 현대적인 배경이구나. 그렇죠. 현대적인 배경인데 반면에 그 심청이가 이 어머니를 약간 효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어머니 주변에 뭐 사기꾼도 있고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에 네. 이런 거네요. 제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어차피 이분들도 안 읽어봤으니까 네네. 네. 읽어보시고 볼 방법이 있나요? 뭐 읽어보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인스타 주시면 두 분 통해서 제가 인스타 좋아요. 남길 테니까 그렇게 DM을 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그 현대판 심청이 그렇죠. 네. 네, 그런 맞아요. 내용이네요. 근데 이렇게 일단 심청전으로 모티브로 잡은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책에 있는 뭐 몇 가지 작품들이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쓴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저희 수업 중에 리라이팅 수업이라고 있어요. 리라이팅. 네, 새로 쓰는. 그러니까 고전 작품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그렇구나. 그 레퍼런스로 잡아서 새로 쓰는 작업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제가 심청전을 골랐고 그리고 심청전을 모티브로 해서 제가 새로 쓴 거는 그 심청전의 성별들을 다 바꿔버렸죠. 맞아요. 네.
신봉사를 그 신여사 네. 엄마로 엄마로. 신청이를 신씨로 바꿨어요. 신씨로? 매울신 할 때 신. 네. 신청이로 남자. 남자애로 바꾸고. 청이로. 그리고 이제 그 뺑덕어멈이 나오죠. 네네. 그 뺑덕어멈을 베베덕이라는 남자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베베덕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아셨군요. 심청전 아니고 심청전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근데 굉장히 노골적이네요. 이거 맞아요. 심청전이야라는 그. 그래서 책 앞에도 이 작품은 심청전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좀 궁금한 게 그 리라이팅 수업은 바꾸는 게 희극으로만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장르는? 네, 장르는 다양했어요. 다양한 그러니까 제가 네. 그때 당시에 그 희곡 전공이라서 희곡으로 바꿨고 뭐 소설로 한 사람도 있고 뭐 되게 다양했어요. 근데 사실 희곡이라는 장르가 그러니까 맞다. 책으로 읽기에는 좀 낯설기도 하잖아요. 그쵸. 특히 무대를 보면 무대를 보지. 그렇죠. 맞아요. 특히 대중적으로는 좀 낯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전공까지도. 희곡을 이렇게 선택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넣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첫 번째는 제 전공 작품이기 때문에 넣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드라마랑 영화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네. 원래 근본이라고 치면 사실 희곡이 근본인 거죠. 그쵸. 약간- 여기 시작하는 거니까. 네. 약간 그 영화 잘 되면 각본 이렇게 맞아요. 각본집이 출판하는 나오죠. 것처럼. 네, 그죠. 그래서 그 원래는 그 각본이란 게 있고 영화화 된 거를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책으로 제본한 게 각본집인데 그쵸. 사실 그 각본을 쓰는 것도 다 제가 희곡을 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 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좀 당연한 그쵸. 수순이었네요. 당연한 건데 이제 저희는 이제 시각적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희곡을 글로 읽으면 굉장히 어색해요. 맞아요. 뭐 지문을 읽어야 되니까 네네. 뭐 현수가 뭐 미정을 따라간다 이런 거를 글로 써 그쵸. 있는데 바로 하는 이렇게. 네, 사실 뭐 연극으로 보면 그냥 실시간으로 이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서 하니까 확실히 좀 맞아요. 어색하긴 하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같은 거예요. 희곡이라는 건 사실 보통 대중들한테는 약간 재료 같은 느낌이잖아요. 뭔가 찍기 위해 재료인데, 그러니까 뭐 된장찌개 뭐 된장만 딱 준 거죠. 희곡 뭐지? 레시피 같은 느낌. 그렇죠. 레시피 같은 느낌이라서 조금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한 가지 그러면 이 심청은 이 이름 뭐였죠? 너무 어려워요. 멀어버려. 굉장히 약간 랩 가사 같은 느낌. 믿어버려. 네, 이거를 읽을 때 뭔가 포인트가 있을까요? 포인트요? 이렇게 읽으면 더 재밌습니다. 포인트요. 그 포인트가 되는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좋죠. 그렇죠. 천천히 해줘야지. 내가 좀 이렇게 읽어보고 왔으면 좋았겠다. 저는 이제 오늘 처음 뵈가지고 네. 방금 이걸 받았거든요. 이것도 꽤 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게요.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를 잡고 이렇게 쭉 끌어갈 수 있다는 게 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세계관이 구축돼 있는. 교수님하고 몇 번 싸우다 보면 실력이 되나요? 예. 갑자기 확 현실적으로 내가 머릿속에 그리던 그게 찢어져 버렸어. 이 제품 안에 이제 그 신청이의 아빠랑 이 뺑덕어멈이 남자로 바뀐 베베덕이라는 인물, 이 두 인물의 과거 얘기가 나와요. 이 둘이 원래 아는 사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둘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얘기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되게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신이 그러니까 신청이 아빠의 대사입니다. 네. 그 앞에 잠깐 설명하자면 노을의 미소라는 그 골동품이 있어요. 근데 이 골동품을 훔치자고 해요. 이 아빠랑 아버지가? 베베덕이란 이 두 인물. 그러니까 아빠가 베베덕이란 인물에게 이거를 훔치자, 큰 돈을 벌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골동품이 뭐길래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노을의 미소. 나도 소문으로만 듣던 작물이야. 옛날 부처 제자 중에 장님이 한 명 있었대. 근데 다른 제자들보다 불법이니 뭐니 더 빨리 깨우친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질투하니까 부처가 제자들 다 불러놓고 물어본 거야. 어느 석양이 예쁜 날에
너희는 저 노을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앞다퉈서 말하더라는 것이 인연이 어떠니 삼라만상이었더니 근데 그 장님 제자가 자기 차례에 싹 웃더래. 앞도 못 보는 그 제자가 저 노을빛에 싹 웃더래. 그 모습을 본따 만든 불상이라잖냐 라고 설명을 해줘요. 네네.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 뭐 실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제가 만들어낸 얘기지만 그러니까 꼭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심청전도 또 그런 얘기고 눈을 맞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더라 해서 눈이 탁 떠지는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눈 떠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한번 어디 꼰 거네요. 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도 그 엄마가 심여사라는 인물인 엄마가 눈이 멀어요. 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네. 근데 눈이 멀어도 돈에 집착해서, 그러니까 눈이 멀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쓸 그쵸. 때 너 돈에 눈이 멀었구나, 뭐 너 음식에 눈이 멀었구나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비유가 실제적으로 적용된 인물인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서 막 돈만 밝히고 막 아들한테도 막 뭐라 하고 돈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진짜로 눈에 머니까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무언가. 예. 돈은 내가 뭐 열심히 일해서 뭐 악착같이 벌어서 이렇게 버는 게 아니라 돈은 마음으로도 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절대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상해야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이 희곡의 핵심이었죠. 네. 굉장히 읽어보고 싶으시네요. 전 읽어봤지만 훨씬 더 이제 무겁게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 아직 안 읽어봤지만 어머니가 눈을 뜨실지 안 뜨실지 한번 보시죠. 행복한 결말들을 원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뜨실지 안 뜨실지 궁금하다. 궁금하신 분은 또 저한테 연락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모든 걸 말하고 갈 수는 없어요. 스포일러니까 그렇죠. 스포일러 네. 어떻게 보면. 스포일러기도 하고 이 책에 담긴 어떤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그쵸. 네, 뭐. 희곡이라는 장르를 사람들이 사실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쵸. 저도 뭐 나름 뭐 책 좋아한다고 하지만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교과서 같아요. 외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추천하는 말을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또 전공이라서. 네. 어떤 희곡의 매력이라던가 추라이 사실 네. 희곡 전공이라 그래서 희곡을 꼭 이렇게 읽으라고 권하기보단 그 희곡이라는 게 꼭 그 글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곡이 중심이 되지만 어쨌든 이것이 연극으로 상연됐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고 또 배우들의 연기가 더해지면 더 큰 시너지가 있고 그렇구나. 여기 이제 뭐 조명이니 어떤 무대 연출이니 뭐 관객들의 호흡이니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이게 진정한 희곡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희곡이라 그래서 꼭 글로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연극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 주변 동료들도 연극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 연기하는 친구도 몇몇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독려하게 돼요. 연극 같은 걸 많이 봐달라고. 좋다. 진짜 이거 확실히 희곡 전공생이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아니었으면은 희곡 많이 봐주세요. 우리 희곡 사랑해주세요. 나도 상상치도 못한 진짜. 답변이었어요. 여러분이 연극을 많이 봐주셔야 그 연극의 기본이 되는 이 희곡도 많이 써지죠. 그런 진짜. 느낌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저요? 전 무대 좋아해요. 네, 많이 봅니다. 반성하고. 그럼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 이제 소설인가요? 수필이구나. 그쵸. 네. 수필이라고 하면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좀 그쵸, 제 풀어내는 이야기죠. 거네요. 네. 뭔가 전 아직 잘 모르지만 뭔가 이 책의 어떤 중심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가장 자기다운 거니 같아요. 왜냐면 사랑운이라는 글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에 수필이라면 굉장히 핵심을 그런가요? 찍으셨네요. 맞아요.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필은 다른 장르들은 한 2개씩 들어가는데 네. 수필은 딱 하나만 맞아요. 들어가 하나밖에 안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 제일 담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고 그래서 딱 하나만 담았는데 제목이 이제 엄마의 겨울 네, 나기죠. 엄마의 겨울 나기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은 그냥 그거예요. 저희 어머니 실제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되게 이렇게 잘 아끼세요. 그래서 옷 같은 걸 사셔도
비싼 돈 주고 이렇게 사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셋집이나 아니면 이렇게 중고 옷 파는 데 있어요. 그런 데 가셔서 좀 싸게 구하세요. 네. 그런 모습이 그 어린 나이에 제 눈에는 굉장히 안쓰러워 보였고 좀 안타까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엄마한테 뭐라고 했던 얘기. 그래서 근데 정작 어머니는 제 신발을 보면서 신발을 새로 사줘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 아울렛 가가지고 신발 새로 사주시고 뭐 괜히 그때 어렸던 저는 괜히 퉁명스럽게 아 신발 필요 없어 막 이러다가 결국에 또 사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이제 엄마랑 그래 오늘 추우니까 오뎅탕이나 끓여 먹을까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끝내는 수필인데 네, 그 짧은 글이지만 거기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잘 녹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수필이다 보니까 다른 거에서 진짜 제일 솔직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에 있어서 그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제 친구들이나 네. 주변 사람들한테 뭐 읽어보면 수필이 제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제일 솔직한 거니까. 네. 그러면 혹시 어머니도 이 글을 읽어보셨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 책 네. 제일 뒷장에는 독자 인터뷰가 있는데 아. 제 가족들한테 인터뷰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 어머니도 읽으셨죠. 그래서 뭐 특별한 말씀은 뭐 읽고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비슷하게 약간 행복한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런 힘들고 슬픈 걸 쓰지 말고 해피한 글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구나. 수필이라는 게 참 뭔가 수필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에세이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에세이라는 거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봤던 수필은 그 여름에 대한 찬사를 하는 수필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그런 어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무겁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네. 물론 제가 그 작가를 뭐 다 알 수 없겠지만 굉장히 어떤 가벼운 내 여름에 있었던 일화들과 내가 여름을 사랑하는 이유 뭐 그런 에세이가 있었고 우리가 항상 우스갯소리를 말하는 떡볶이 죽고 싶으면 내일 떡볶이 먹어. 뭐 그런 거 사실 에세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린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에세이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같은 에세이인데 이 사람 떡볶이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떡볶이를 자꾸 비하의 용도로 쓰시는 것 같은데 혹시 맞으신가요? 밈이에요 밈. 밈으로. 알겠습니다. 한번 봐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궁금했어요. 저는 에세이 고르는 걸 진짜 엄청 어려워하거든요. 오히려 소설 고르기는 좀 쉬워. 네. 저는 항상 도서관에 가서 좀 책을 읽는 편인데 이렇게 에세이 칸은 에세이끼리 모아져 있고 네. 소설은 이제 소설끼리 특히 한국 소설, 외국 소설 소설은 정말 선택하기가 쉬워요. 일단 부담이 없고 그냥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이거 괜찮은데 펼쳐서 아무데나 펼쳐서 한 장 정도 읽어보고 마음에 드네 하면 그냥 읽으면 되는 거고 근데 에세이는 진짜 제가 까다롭게 그래서 10번 중에 한 9번은 실패하거든요 고르기. 그래? 왜냐면 일단 제목이 마음에 들어야 되고 표지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표지도? 심지어 표지도 재질, 뭐 색도 있고 일러스트도 있고 저한테 에세이란 약간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어떤 고르기 힘든.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네.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말씀하신 그런 에세이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제가 제가 만약에 좀 더 약간 딥하게 가서 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작위성에 기대는 거예요. 이 도서관에 있는 이 나열된 에세이 속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거를 눈 감고 하나를 뽑았으면 좋겠다는 내심의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항상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죠. 약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이 에세이에 대해서 우리가 막 논평을 하고 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좀 내용도 조금 어떻게 보면 딥해서 제가 막상 들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너무 이 소설의 이 에세이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뭐 굳이요. 그러니까 제 얘기라고 네. 이제 말을 했으니까 뭔가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수필도 하나의 문학이에요. 그래서
꼭 그거를 고지고대로 안 느껴주셔도 되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정도 그냥 가볍게 넘기셔도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아. 소설은 나에게도 해당될 수도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게끔 돼요. 왜냐면 네. 가상 인물이니까 날 대입하기가 그렇죠,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필은 이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굳이 마음이 그렇게 막 어려워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3자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인 거죠. 근데 소설은 오히려 나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수필이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읽어도 괜찮은 장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내가 사람을 싫어해서 저 제3자를 보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고 그런 건가? 그럴 수도. 굉장히 합리적인 어, 좀 슬퍼지네요. 자, 아무튼 이제 수필까지 봤고요. 다음은 소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설. 새로운 낭만과 폭력인데요. 일단은 이 소설 부분만 왜 전에 썼던 그 제목을 따오셨는지 여기서 딱 사용하셨는지. 이 소설이 좀 유독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새로운. 그러니까, 네, 낭만에 대한 얘기도 많았고 네. 좀 폭력적인 얘기도 많고. 그럼 여기서 하나의 약간 낭만의 예시를 조금 소설에 어떤 게 있을까요? 낭만의 예시는 그 이 소설 챕터 안에 살아가는 나날이라는 네. 소설이 있거든요. 단편 소설인데 네. 그것도 제 얘기가 조금 담겨져 있어요. 제가 살아온 것들이.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엄마랑 이제 누나랑 저랑 이제 셋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네. 굉장히 이렇게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였던 빅뱅의 거짓말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 드라이브를 하던 그런 낭만이 또 들어가 있고 또 폭력적인 거는 네. 저희 그 읽어보시면 알 수도 있지만 저희 집안의 가정사라든지 네네. 그런 실제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상황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겹쳐 있죠. 사실 삶이 누가 안 어렵고 누가 안 그쵸. 힘들겠어요. 각자의 네, 있죠. 각자의 고충이 있죠. 근데 그 고충 중에서 정말 행복했던 단 한순간은 좀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쵸. 제 기억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거짓말 들으면서 막 누나가 따라 부르고 저도 따라 부르고 뭐 소설에도 나오지만 네. 뭐 거짓말이라는 빅뱅 노래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네. 누나가 이 노래 제목이 거짓말이잖아. 그럼 저희 어머니가 내가 하는 거짓말은 그 조항조의 거짓말밖에 없다. 뭐 이런 유머를 날리시면 또 그거 되고 또 그거대로 추억이 되고 깔깔깔 웃고 그런 낭만이 딱 한순간 남는데 그것 때문에 또 살아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소설에서.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은 굉장히 좀 막 쉽게 읽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그 낭만과 폭력이라는 거는 어떤 글이든 그런 걸 넣기 마련이잖아요. 그치. 뭐 좀 냉철하게 말하자면 글의 어떤 매력 갈등 제 같은 거. 생각에는 그렇죠. 갈등만큼 그런- 땡기는 게 없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사실. 필요하죠. 근데 그걸 약간 극단으로 제가 방금 듣기에는 뭔가 극단으로 우리가 이게 나눠서 생각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뭔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낭만적이었구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폭력적이었구나. 저는 약간 생각을 별로 안 하면서 읽거든요. 그냥 이렇게 다 물 흐르듯이 읽고 돌아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건 자꾸 이렇게 생각을 읽으면서도- 하면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저한테 좋을지 안 좋을지는 읽어봐야 알 것 같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떠세요?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네. 낭만적인 게 더 잘 기억에 남으세요? 폭력적인 게 더 잘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낭만적인 거. 아 진짜요? 왜냐하면 폭력적인 상황은 워낙 많고 낭만적인 상황은 별로 없어요. 그게 좀 슬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슬픈 뭐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모든 네. 사람의 삶이 그런 건지 몰라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면 좀 우울했던 건 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빨리 잊고 싶어지나 봐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네. 피하고 싶어지는. 그러니까 행복한 걸 좀 오래 남기고 그쵸, 싶어 하고 그래서 아마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약간 정민이는 어때? 나도 저는 오히려 반대로 낭만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폭력에 거 대해서 반대로 맞죠?
반대로 그렇지. 그냥 좀 다른 이유로. 아 다른 이유로. 다른 이유로. 다른 이유로. 폭력을 이제 피하기보다는 근데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어요. 약간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잘 까먹어요. 뭔가 안 좋았던 기억들은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안 좋았던 기억들이 지금 생각하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 당시에도 그냥 모든 폭력 자체도 낭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런 끼가 있어. 이 힘든 것도 하나의 낭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엔 낭만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정필님 말 들어보면은 오히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소수의 낭만이 다수의 이제 폭력을 이기는 거잖아요. 결국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오히려 좀 멋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똑같은데 결과는 똑같은데 저는 오히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왜냐면 주위에 가끔 뭐 완전 가까운 사이는 아니더라도 자기 어떤 폭력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뭐 지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어쩜 이렇게 폭력적인 걸 잘 기억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되게 쉽게 까먹는데 저도 똑같거든요. 그냥 들어보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지 먼저 그걸 트리거를 주지 않으면 기억에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런 걸 잘 기억하고 자기가 어렸을 때 이랬고 중학교 때 이랬고 고등학교 때 이럴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특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비평. 근데 비평이라는 장르가 솔직히 어떤 거죠? 비평이요? 잘 모르겠는데. 너 뭐랬어요? 비난과 평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리뷰? 영어로 하면 리뷰인가요? 리뷰. 그쵸 리뷰죠. 리뷰. 쉽게 얘기하면 리뷰. 리뷰. 그러니까 리뷰가 뭔가 좀 책에 있는 게 그냥 좀 낯설달까? 블로그에 있는 거 많이 봤는데. 아니 댓글에 있는 거. 그래서 뭔가 유튜브 많이 봤는데 뭔가 책에 비평이 남긴 게 그렇죠. 왜냐면 수능식 제가 국어를 공부해서 수능에서 비평이라는 걸 잘 안 가르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많이 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조선은 언제나 지옥선 하고 하나는 환원론이요. 네. 환원론. 이게 둘 다 어떤 대상 하나의 비평을 하는 건가요? 그죠. 대상이 있어야 비평을. 그렇죠. 첫 번째 조선은 언제나 지옥선. 이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민하게 되는 제목이네. 그렇죠. 네, 그죠.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그 삼신전을 제가 리라이팅 했잖아요. 삼신전이래. 심청전을 제가 리라이팅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비평까지 하게 됐어요. 어떤 기회 때문에. 그 심청전과 그리고 교과서에서 봤을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 심청전을 모티브로 해서 그 어떤 작가분이 예전에 쓴 희곡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아는 나는데 척하려다가 실패했다. 이걸 편하게 보시죠. 최인훈 작가의 달아달아 밝은 달아라는 희곡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인가 작년인가 연극으로 거의 주기적으로 열려요. 그것과 심청전을 이제 가지고 와서 같이 비평을 했던 그 글이죠. 그래서 뭐 그것도 현대판 심청전인데 거기서는 뭐 어떻게 이 심청이를 바라봤고 또 어떤 식으로 풀어냈느냐라는 거죠. 사실 심청전 얘기가 나와서 어때요? 심청전을 읽으시면 두 분 만약에 고전 뭐 교과서에도 있고 동화로도 읽었잖아요. 심청전을 읽으면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뭔가 유교가 진하게 기입되어 있구나. 진짜 딥 유교다 이거는. 딥 유교다. 네. 생각해본 적 없는데. 저도 방금 생각했는데. 심청전을 하면 가장 그냥 인상 깊게 떠오르는 장면은 그냥 연꽃이 연꽃 연출. 궁 앞에서 이렇게 연꽃이 이렇게 피는 걸로 기억하는데 뭔가 그 장면을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궁 앞에 그 연꽃이 생각보다 되게 화려한 색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 핑크색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핑크색이라고 하면은 뭔가 약간 큐티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한복에도 핑크가 진짜 많이 쓰이고 그런 이미지를 뭔가 생각했던 것 같고 그거 아니면 이제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막 이렇게 근데 뭔가 그걸 읽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가 있니 뭔가 깊은 생각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미지 정도만 가지고
그쵸. 그 달아달아 밝은 달아라는 희곡은 그 심청전을 재해석한 희곡인데 네. 그것도 제가 아까 그 이제 희곡으로 또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믿어버려 멀어버려라는 작품으로 네. 그런 것과 비슷하게 달아달아 밝은 달아도 좀 현실적으로 심청전을 다시 썼어요. 네. 시대는 그때 그 조선 시대로 네네네. 잡고 구한 말의 조선 시대였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의 그 달아달아 밝은 달아에서의 심청이는 그 바다로 떨어지지 않고 네. 중국으로 팔려가요. 한지 본것 같아요. 네. 팔려가서 그 거기서 이제 그 매춘부에 네네. 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매춘 굴 그 이름이 용궁이고 네. 뭐 그런 진짜 식으로 재해서 잔혹동화 같은 거. 잔혹동화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으로 있어서 그 진짜 우리가 늘 봐왔던 심청전은 진짜 심청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제목이 네. 그렇구나. 네. 조선은 언제나 지옥선이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 시절의 심청이는 절대로 그렇게 행복한 그쵸. 결말을 맞을 수 없었다. 너무 이제 포장된 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약간 라임을 맞춘 거죠. 조선은 언제나 지옥선. 지옥선. 오. 그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이 제목만 봤을 때 거북선이 생각나더라고요. 거북선을 비평하는 거예요. 거북선. 무식한 조선은 생각을 했어요. 언제나 네. 창의적이네요. 조선은 언제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거북선, 지옥선. 일본 입장에서 지옥선이. 맞아. 그러네요. 그러네. 나는 아주 짧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로 환원로는 어떤 거를 비평하세요? 환원. 네. 화학 책에서나 나올 것 같은 단어네. 환원하다, 뭐 사회에 환원하다 이럴 때. 그렇게 쓸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죠. 난 산화의 반대. 약간 이렇게 생각해. 이거 같네. 역시. 오늘 이과적인 모멘트 보죠. 보여주네. 원래 근데 틀렸을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아요. 5년째 탈일과. 원래 예능이었거든요. 예체능에서 최고 나왔어요. 얘는 자꾸 예능이라고. 근데 이 작품은 그렇게 크게 얘기할 게 없는 게 이거 네. 너무 딥한 진짜요? 12평이에요. 시를 그 시인의 네네. 그 시인이 썼던 만약에 저보고 시를 추천해보라 그런다면 저는 네. 그 유형진 시인이라고 유형진 시인. 그분의 시를 좀 추천하거든요. 우리 학교 후배 이름이랑 똑같네. 진짜. 유형진. 유형진 분이 저희 학교 선배세요. 그 선후배 약간 평행. 평이 환원하죠. 그런 의미의 그런 의미로. 네, 그런 의미의 시. 다 읽었네 이제. 네, 다 읽었어요. 잘했어요. 저는 이제 비평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게 책 내용도 물론 읽어보겠지만 그 비평이 딸려 있는 글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단편 소설을 사면 단편 소설 읽고 그 바로 뒤에 비평이 딸려 있는 이런 식으로 그쵸. 가는. 네. 근데 저는 옛날에는 다 읽었거든요. 근데 소신 발언하면 이제는 잘 안 읽어요. 왜요? 그 비평을 읽는 게 그 소설을 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쵸. 그 짧은 게 이 긴 거보다. 꽤 길어요. 그리고 그래요? 맞아요. 짧지 않아요. 그리고 글보다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비평이. 그러니까 분명히 그 글을 나한테 소개시켜주고 설명해주는 건데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맞아요. 지경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은 나의 무지에 감탄하면서 피하게 된다. 오히려 맞아요. 그것은 비평이 이 원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를 이겨먹으려 한다. 비평 주제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주제. 좀 그거야. 아까 얘기했던 시랑 좀 비슷한 네, 그쵸, 것처럼 그쵸.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또, 세상. 그런 진짜? 느낌이. 맞아요. 거기서 이제 나는 그 문을 열지 못하고 튕겨 나가져가는 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거의 컨트롤 비트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런 공감을 하시나요? 아니면 10분 공감하죠. 저는 또 이제 저희 과 욕을 하게 되는데 비평을 하시는 그 동료 학우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사실 비평을 담았지만 네. 제가 쓴 비평은 약간 리뷰 수준이에요. 근데 진짜 비평을 하신다 그러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들 같은 거를 이렇게 맞아요. 가져와서 이 이론에 빗대서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네. 시대적 배경. 맞아요. 그래서 시집을 즐겨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즐겨 읽으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시를 읽고 나면 그 끝에 네.
그 시 비평이 또 딸려 있어요. 근데 그 시 비평이 시보다 더 어렵기로 유명해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어려운 걸 설명하려니까 이 사람도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운 걸 설명하면 네. 더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걸 설명하기 위해서 더 어려운 이론을 가져와서 네. 그나마 이 시가 쉬워지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착시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평도 사실 예전 같으면 비평집 뭐 비평 전집 이렇게 네. 해가지고 학자분들이 내시던 거를 우리 그 문학도 사람들은 되게 많이 읽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많이 안 읽어요. 아 그래요? 비평하는 사람만 읽어요. 아. 예전에는 다 읽었어요. 소설을 네네. 쓰든 시를 쓰든 어떻게든 다 읽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읽어요. 메타가 좀 바뀌었네. 예, 왜냐면 그것도 그들만의 리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 잘 안 들어오고 귀에도 잘 안 들어와요. 예. 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선생님 알죠. 아세요? 네네. 되게 지성인이신 네네. 분이잖아요. 대표 지성인이신데 그분이 쓴 그 비평집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옛날에 진짜 잘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잘 안 읽죠. 왜냐하면 너무 지금의 비평도 지금의 시처럼 네. 너무 어려워졌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워졌다.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조금 더 쉬운 거를 찾으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그쵸. 드네요. 근데 그거를 마냥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저희 과에서도 항상 좀 편이 갈려요. 정말 문학에 오로지 옹골찬 네네. 문학가가 있고 신진사대부 같은. 예. 좋다. 비유 좋은데요? 비유 좋다.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러니까 뭐 흥선대원군 같은 그런 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대중과 많이 소통하고 개화파. 이렇게 가면 안 그치, 된다라는 개화파 이런 느낌으로 많이 갈려요. 네. 저는 개화파 쪽이었어요. 김옥균이네요. 그 말이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야 되고 쉬운 글을 좀 써야 되고 우리가 너무 우리들끼리에만 묻혀 있으면 안 된다. 또 좀 하나 궁금증이 드는 거는 비평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딴 사람의 이제 글이나 작품을 이제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문학계에서 시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소설 쓰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모두가 비평가는 싫어하지 않을까. 약간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도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인사과는 다 싫어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 평가하는 게 직업이니까. 인사평가니까 네, 보기마다 기분이 나쁘거든요. 또 힙합에서도 이제 회사 평가 플레이어들이랑 네. 그 비평가들이랑 맨날 싸워요. 맞아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비평가들은 싸움꾼이 돼야 돼요. 그쵸, 사실은. 그쵸. 네. 그래야 그 글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좋은 글이 나오고. 근데 좀 이렇게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자격증을 진짜요? 샀죠. 근데 저는 약간 어렵죠. 자꾸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이 문학계에 전 잘 모르지만 네. 소설 하시는 분이 비평도 하고 오히려 뭐 그런 걸 좀 본 적이 있는 그런 것 것도 같아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긴 되게 신기한 어떤 생태계를 가지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노래 가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음악을 비평을 한다? 그 사람이 여론 지켜주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쵸. 팀플의 동료 평가 같은 거. 내가 이거 하지. 맞아. 평가하면서. 제가 아까 말했던 합평 있죠. 네.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그걸 그냥 글로 실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학계라는 게 다 정의될 수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네. 같이 놀고 같이 얘기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인 거죠. 그렇군요. 네, 이상으로 이제 전 장르들은 짧지만 엄청 이 시간 담기 힘들지만 겉핥기를 해봤죠. 겉핥기를 해봤어요. 네. 겉핥기도 굉장히 벌써 재밌다는 게 느껴지죠. 이 뭐 팔러 나온 사람 팔진 않는데. 정말 이거 뭐. 네, 아무튼 저도 열심히 더 읽어볼 생각인데 네. 혹시 마지막으로 책에 대해서 조금 더 붙이신 말 있을까요? 책이요. 네, 마지막 찬스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뭐 간단히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시겠어요? 그대로요. 저 같은 네. 경우는 방금 겉핥기라고 했잖아요. 네. 뭔가 든 생각이 이제 약간 비유를 한번 하자면 과일로 치면은 네. 수박, 메론, 파인애플 이런 과일이 아니라 좀 뭐랄까 딸기 아니면 무슨 말이냐면 약간
겉부터 단맛이 난다. 아 겉부터 단맛이 난다. 원래 수박, 메론 이런 건 겉이랑 속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핥으면 아무 맛도 안 나. 까봐야 알아. 근데 이건 이미 겉에서 핥았는데도 달아.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평소에 정필님도 얘기할 때 느끼지만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표현하려고 딱 생각이 들면은 거기에 맞는 뭔가 단어를 딱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100%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그러기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완전 이만큼 A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걸 그냥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70%만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그런 사람 좀 문학을 해야 돼. 그 정필님 같은 사람이 약간 문학을 해야 되지 않나. 이 글에 대한 뭔가 소중함, 완전 표현을 100% 할 수 있는. 그럼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신기한 걸 많이 느껴요. 또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네, 그쵸. 장단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쵸, 장단점이 그래서 항상 있죠. 저는 뭐 다른 느낌이고 뭐 되게 배우고 싶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뭐 저는 사실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쭉 써왔던 글들이 여기 많이 담겨져 있는 거고 네. 제 5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뿌듯하죠. 그래서 그렇죠. 예, 이 글을 이렇게 모으면서 편집할 때 약간 뭉클한 적도 있었고 약간 이때 내가 왜 이렇게 썼지? 이렇게 자책할 때도 있고 그런 건데 사실 그런 모습들이 다 저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읽든 안 읽든 저는 항상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나를 잃어버리는 그쵸.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거고 네. 굉장히 많을 건데 그럴 때마다 조금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스스로 정립해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살아온 길을 계속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 책처럼. 맞아요. 네, 좋은데요, 마무리 그러니까 괜찮았죠? 마무리가 좋은데요. 황희찬 같았죠? 너 황희찬 해라. 난 조규상 시켜줘. 자 이렇게 일단 살아온 이제 전정필님의 사실 작가명은 전효재님이죠. 정말요? 이게 왜냐면 네. 제가 내년부터 이름을 바꾸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싶나는 게 어떤? 아니, 예명을? 아니요, 본명을. 네, 본명을. 그래서 좀 이렇게 사실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작가 소개에도 써놨는데 네네. 그냥 같이 써놨죠. 좋네요. 졸록 작품이. 그러면은 네. 정필님의 이름으로 적혀 있는 마지막 책이 될 수.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이걸 가져갔다는 건 라스트입니다. 굉장히 찬스. 네. 그래서 살아온에 대한 리뷰를 마쳤고요. 2부부터는 진짜 좀 더 편하게 이 책에서 네. 벗어나서 문학이랑 뭔지, 창작이랑 뭔지 감히 한번 얘기해 진짜 보겠습니다. 한번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